자, 그럼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항상성 유지 원리 중에 음성 피드백이랑 그 다음에 기량작용에 대해서 했었는데, 음성 피드백이 뭐예요? 결과가 원인을 그쵸. 억제해요. 그렇지,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조절 과정이 티록신의 분비 조절이었는데, 자, 일단 티록신이 어떻게 분비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상하부에서 뭐가 나와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킨 호르몬. 그렇죠. 약자로는 TRH TRH. 그 다음에 TRH가 나오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치, TSH가 나와가지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혈액 속에 티록신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티록신이 어디로 가냐면 시상하부랑 뇌하수체 전엽에 가서 TRH와 TSH의 분비를 억제를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적당한 양이 조절이 되고, 자, 그래서 요거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시상하부 TRH, 뇌하수체 전엽 TSH, 갑상샘, 그 다음 티록신 요거 잘 기억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시상하부가 망가져서 TRH가 안 나와요. 그럼 TRH 농도가 줄어드니까 TSH의 농도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그럼 티록신도 줄어들겠죠. 뇌하수체 전엽이 망가졌어요. 그럼 TSH의 농도가 갑상샘에서 그럼 티록신의 농도도 주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계속 나와. 계속 나오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갑상샘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티록신이 안 나와요. 그러면 티록신이 안 나오니까 TRH는 증가하고 TSH도 증가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 조절도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고, 기량작용 예시들도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혈당량 조절 과정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밥을 먹었죠? 오늘 급식 뭐였지? 피자 이름이?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피자가 나왔어요. 그쵸? 우리 거기 못 뿌려 먹었어. 꿀 너희들 줬니? 자, 꿀에 당이 있습니다. 그 먹으면 어떻게 돼? 혈당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혈당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줘야겠지. 그럼 어떤 호르몬이 나와야 돼? 인슐린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높아진 것을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서 어떤 신경을 통해 가지고 부교감 신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세포 베타 세포한테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데, 인슐린은 두 가지 기능을 하죠. 간에서 포도당의 글리코젠. 그치, 간에서 포도당 글리코젠을 계속 합성을 하면 이 간이 포도당을 혈액 속에서 끌어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 글리코젠을 합성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체세포로 뭐의 흡수를 촉진해요?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켜가지고 혈당량을 감소시켜서 정상 혈당을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반대로 저혈당일 때 운동 등의 이유로 혈당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또 감지를 해요?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하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어떤 신경이 활성화됩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뭐가 나와요? 글루카곤은 어떤 기능을 해줘요,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그렇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또 부신 속질에 가가지고 에피네프린을 분비를 시키게 되면 간에서 마찬가지로 글리코젠을 쪼개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고, 이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켜서 정상 혈당량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 다음 요것도 옆에 적으라고 했죠? 네. 자, 여기 권민성 학생 여기 CRH가 빠진 것을 발견해 줬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박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CRH가 나와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가 나옵니다. ACTH가 뭐예요? 무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렇지, 부신이 겉질에서 미리미리 외워두세요. 알겠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부신 겉질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게 되고,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지방이랑 단백질들을 뭘로 만들어요?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혈액 속에 넣어주기 때문에 혈당량을 증가시켜줍니다. 알겠나요? 요거 그래프도 했었나요? 혈당량 조절에 대한 그래프인데, 지금 보면 여기 식사 후의 변화예요. 자, 시간에 따라서 식사를 했을 때 포도당이랑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슐린이랑 포도당은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인은 인슐린이 증가하는 게 원인이야, 포도당이 증가하는 게 원인이에요? 포도당. 그렇지, 포도당이 증가하니까 얘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증가를 하고, 인슐린이 증가하니까 포도당이 낮아지면서 인슐린도 다시 낮아져서 정상 수치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양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이게 식사가 아니라 운동이라면 이제 그래프가 다 뒤집힌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운동하는 시간에 따른 글루카곤의 농도 변화 보도록 할게요.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골격근을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고, 골격근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계속 쓴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혈당량이 계속 낮아지겠지. 그럼 글루카곤이 계속 분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시간이 증가할수록 글루카곤의 농도도 증가해서 혈당량을 정상 수치로 올리려는 노력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네. 우리 저번 시간 여기까지 했니? 네. 자, 그럼 이제 체온 조절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성 세 가지를 크게 배울 거예요. 혈당량 조절, 체온 조절, 그 다음에 삼투압입니다. 그 중에 체온 조절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체온이 뭐예요? 체온? 인체의 온도. 인체 온도인데, 그치, 몸의 온도인데, 우리 보통 몇 도씨로 알고 있어요? 36.5. 36.5도씨인데, 정말 36.5도씨일까? 우리 피부 표면은? 아니요. 아니지. 그럼 36.5도씨는 어디야? 심장?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 심장과 가까운 몸 내부 온도의 기준이 바로 36.5도씨이고 그것을 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은 신체 내부의 온도로 보통 심장이랑 가까운 곳에서 측정할수록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외부와 관계없이 36.5도씨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당연히 겨울이 되면 피부 표면은 10몇 도씨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 내부의 온도, 심장과 가까운 이 몸의 내부의 온도가 36.5도씨로 유지가 돼야 하는데 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냐? 자,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일으킬 때 항상 뭐가 관여한다 그랬지? 효소. 효소가 관여한다 그랬죠. 효소의 주성분은 뭐냐면 그렇죠.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단백질. 자, 열에 얼마나 약하냐면 우리 계란이 있어요. 날계란을 쪼개면 흰색이 아니라 무슨 색이지? 투명하지. 근데 얘를 계란 후라이 하겠다고 익혀요. 열을 가해주면 무슨 색으로 변해? 흰색으로 변하지.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제 열을 가해주자 온도를 낮출 거야. 그러면 흰색이 다시 투명하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효소는 특히 이 열에 엄청나게 약해요. 그래서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기능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겠지. 그러면 ATP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심장이 멈춰서 죽겠죠. 그래서 우리가 체온 유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보통 39도씨에서 4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이 효소의 활성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쟀는데 39도씨 가까워진다. 그럼 바로 응급실로 가야 돼요. 알겠나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체온 유지를 해줘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로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체온을 어떻게 조절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너무 더워. 그럼 열을 많이 발생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돼요. 내가 너무 더운데 열을 몸에서 많이 발생시켜야 돼, 안 돼? 시켜야 되는 거. 발생. 배출해야 돼요. 열을 발생량과 그다음 열 발산량을 이제부터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온 조절이에요. 체온 변화를 감지하고 조절하는 중추는 당연히 감내 시상하부겠죠? 맞나요? 자, 시상하부를 통해서 조절해 주는데 우리 몸에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열이 언제 발생하냐면 세포호흡할 때. 배웠지? 세포호흡할 때 포도당이랑 산소랑 결합시켜가지고 쪼개요. 그러면 물과 이산탄소가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한 에너지의 40% 정도는 ATP로 저장하지만 나머지 60% 정도는 열로 나간다. 이런 것들을 열 발생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른 말로 열을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다시 그러면 더워. 우리 몸에서 열을 많이 생산해야 돼, 안 해야 돼? 더우니까 열을 많이 생산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 열을 많이 버려야겠지. 그래서 열을 생산하고 열을 버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체온을 조절해 주는데 요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열을 생산하는 거를 열을 발생시킨다 해가지고 열 발생량이라고 하고, 열을 버리는 것을 우리 몸에서 열을 발산시킨다 해가지고 열 발산량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열 발생량이랑 열 발산량을 조절하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추울 때랑 그 다음에 더울 때를 비교할 텐데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 추울 때가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내신이니까 둘 다 잘 기억해줘야겠죠.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저온 자극이 옵니다. 내가 너무 추워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열을 많이 발생을 시켜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열을 많이 생산을 해야겠지. 그 다음에 열을 버리는 걸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온 자극입니다. 추운 게 와요. 그럼 마찬가지로 감내 시상하부에서 얘를 감지를 하는데 신경이 활성화되는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나오는 경로가 있는데 신경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상하부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저온 자극 오게 되면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서 뭐를 활성화시키냐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자,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얘가 수축한 그림이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완된 그림이에요. 우리 피부 근처에 혈액이 많이 흘러가면 열을 많이 뺏기겠어, 얻겠어? 뺏기겠죠.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추운 상태니까 피부 쪽으로 흐르는 혈액량을 확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을 발산하는 것을 감소시켜 주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 모, 근을 수축하는데 새울 입자의 털모자예요. 우리 닭살 돋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닭살을 돋으면 어떻게 되냐? 일단 우리가 겨울에 패딩을 입는 이유는 뭐야? 누가 가장 정확한 단어를 얘기했어? 성훈이. 민우? 네, 단열이에요. 단열이 뭐야? 열을 막는. 그치,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죠. 자, 왜 단열이 되지? 패딩을 입으면 안에 솜털, 닭털, 뭐 오리털, 그렇지, 그렇지, 공기층을 만드는 거예요. 전도의 간열이. 맞아, 잘했어. 우리가 저렇게 창문에 이중창을 해놓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가운데 공기층을 넣는 거야. 공기가 열을 잘 전도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의 우리 많이 나 닭살 돋았어, 그치? 자, 이게 닭살이 왜 돋냐면 우리가 지금 털이 많이 없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털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럼 이때 공기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지? 근데 털이 그러면 공기층이 두꺼워지겠지. 우리가 이 빈약한 털마저 이렇게 조절해주면서 추운 데서 적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잇모근을 수축하게 되면 털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쓰기 때문에 두꺼운 공기층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열을 그나마 조금 덜 뺏길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럼 땀 분비를 억제하는데 땀이 나요. 자, 땀은 액체지? 땀이 나면은 나중에 사라지지. 왜 사라져? 증발. 증발합니다. 증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지. 우리가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주변에서 열을 흡수를 하죠. 근데 땀이 증발할 때 우리 체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땀 분비를 억제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열 발산량을 감소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심장박동이 촉진이 돼 억제가 돼요? 촉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심장 자체도 근육이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부신 속질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부신 속질, 즉 교감신경 먼저 보는 거예요. 부신 속질을 보게 되면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을 자극하게 되면 어떤 호르몬이 나와요?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호르몬들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줘야 해요. 자, 에피네프린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간과 근육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는데 특히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줍니다. 아까 선생님이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고? 열을 발생한다 그랬죠? 우리가 세포호흡 하면 그 과정에서 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근육 떨림은 체성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안 적혀 있으면 얘는 체성신경이다 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 떨림 밑에 얘는 체성신경이에요. 이거 적었니? 얘랑 얘는 교감신경 때문인 건데 근육이 떨린다는 얘기는 우리 골격근을 떨린다는 얘기예요. 골격근을 떤다는 얘기는 체성신경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근육을 떨면 근육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려면 ATP가 필요하겠죠? ATP가 필요하면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겠지, 세포호흡을. 그래서 열을 많이 발생을 시키는 건데 우리 언제 요거를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뭐 특히 겨울 같을 때 오줌을 싹 싸게 되면 갑자기 몸이 부르르 떨릴 때가 있어요. 아마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엔 오줌도 우리 몸에 열 에너지를 담고 있던 우리 몸에 있었던 물질이잖아. 근데 그 물질이 빠져나간 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가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근육을 떠는 거야. 알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호르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감내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오고 내하수체 전업에서 TSH가 나오게 되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데 티록신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그렇지, 물질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고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체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더울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온 자극이 와요. 그럼 마찬가지로 간내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하는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돼서 얘네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감 신경이 활성이 떨어져서 요 세 가지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교감이랑 부교감 나누어서 설명할 건데, 자, 교감 신경의 활성이 떨어지게 되면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근처로 혈액을 많이 보내가지고 열이 많이 발산되게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잇모근을 이완시키고 땀 분비를 증가시켜가지고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요 과정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 과정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의 활성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지요? 두 개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 또 활성화가 됩니다. 심장박동을 억제하고 근육을 이완시켜가지고 열 발생량을 감소를 시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강내 시상하부에서 TRH를 줄이고,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감소하니까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감소해가지고 물질 대사가 억제가 돼서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더울 때는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고 열 발생량을 감소시켜서 체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니? 없어요? 자, 그러면 체온 조절의 원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온 조절은 크게 두 가지가 인지를 하는데, 하나는 피부의 온도 수용기가 있고 또 하나는 시상하부의 수용기가 있어요. 자, 피부의 온도 수용기를 통해 가지고 주변 환경의 온도를 감지를 합니다. 만약에 피부에 고온 자극이 오게 되면은 앞에서 배웠던 고온 자극에 대한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피부에 저온 자극이 오게 되면 앞에서 배웠던 저온 자극에 대한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시상하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상하부가 수용기를 통해 가지고 몸의 내부 온도를 감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설정 온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설정 온도는 누가 설정한 거냐면 시상하부 자체가 자신의 기준으로 설정한 온도를 설정 온도라고 해요. 시상하부 자신이 설정한 온도로 체온 조절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예시 볼게요. 자, 만약에 시상하부에서 설정 온도를 36.5도씨로 해놨어요. 그런데 몸의 체온이 38도씨야. 그러면 자신이 설정한 온도보다 높으니까 덥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가지고 고온 자극에 대한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자, 만약에 내가 시상하부가 설정 온도를 36.5도씨로 해놨어. 근데 체온이 35도씨야. 그러면 설정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춥다라고 인식을 해서 이제 저온 자극에 대한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나요? 자, 만약에 설정 온도가 34도씨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자, 그런데 체온은 36.5도씨로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뭐라고 느껴? 덥다라고 느껴서 고온 자극에 대한 과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설정 온도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를 볼 건데, 하나는 설정 온도는 그대로인데 체온이 바뀔 때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 또 하나는 설정 온도 자체가 바뀔 때를 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설정 온도는 그대로이고 체온이 바뀔 때의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온도예요. 잘 보이나요? 네. 자, 그랬을 때 요 주황색은 뭐냐면 시상하부 자신이 설정한 설정 온도입니다. 자, 설정 온도가 안 바뀌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그래프는 이제 체온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기 정도까지는 시상하부가 정상 범위로 체온을 인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 정도가 정상 범위의 체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미묘하게 조금씩 변하지만 정상 범위에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시상하부는 그냥 체온이 일정하다라고 느낍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자신의 설정 온도랑 그 다음에 체온이 같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덥다 또는 춥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래서 요 물결 대신에 어떤 그래프에서는 그냥 직선으로 표시할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그렇지만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설정 온도는 일정한데 운동이나 고온에 노출돼 가지고 체온 자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설정 온도랑 체온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높게 돼요? 체온이 훨씬 더 높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뭐라고 느껴? 덥다라고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열 발생량은 감소시키고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다시 정상 범위를 찾아갔다가 이제 저온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는 그대로인데 체온이 실제로 낮아졌어요. 그러면 나는 덥다라고 느껴요? 춥다라고 느껴요? 춥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열 발산량은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체온을 올려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A랑 C랑 이 범위 내에서는 내가 덥다 또는 춥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랑 체온이랑 같으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B는 체온보다 설정 온도가 훨씬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덥다라고 느끼고, D 같은 경우에는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보다 체온이 낮으니까 춥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리고 방금 설명한 내용 여기 있으니까 한 번씩 글로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읽었니? 자, 같이 읽어봅시다. A, C, E는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와 체온이 같기 때문에 시상하부는 덥다 또는 춥다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운동 또는 고온에 노출되어 체온이 올라갔어요. 설정 온도보다 체온이 높기 때문에 덥다라고 인식해서 고온 자극에 대한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D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정 온도보다 체온이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에 춥다라고 인식을 하고 저온 자극에 대한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설정 온도가 바뀔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온도가 바뀌어요. 자, 요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시간, 그 다음에 온도 그래프인 거고, 이 주황색이 설정 온도인데 설정 온도가 바뀌는 거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A 부분에서는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랑 체온이랑 같기 때문에 덥다 또는 춥다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 특히 감염이 되거나 그 다음에 뭐 발열물질을 투여하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은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됐니? 여기에서 변화는 이 설정 온도가 바뀐 거예요. 자, 체온은 멀쩡히 36.5도씨였는데 설정 온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체온은 그대로인데 설정 온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설정 온도랑 체온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낮아요? 체온이. 그럼 난 덥다라고 느껴요? 춥다라고 느껴요? 춥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열 발산량을 감소시켜서 체온 자체가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상승이 돼가지고 설정 온도랑 그 다음 체온이랑 같아져요. 그럼 이때는 덥다 또는 춥다라고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낍니다. 자, 그러다가 체온이 너무 높은 상태로 계속되면 안 되니까 해열제를 투여하게 돼요. 해열제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 자체를 낮춰주게 됩니다. 됐니? 네. 자, 그러면 체온이랑 그 다음에 설정 온도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높아요? 체온. 그럼 난 덥다라고 느껴요? 춥다라고 느껴요? 덥다. 그러니까 열 발산량은 증가시키고 열 발생량은 감소시켜서 체온을 낮추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우리 이거 언제 느낄 수 있어요? 감기 걸렸을 때. 막 너무 추운데 체온이 상승하지. 그게 바로 감염이 됐을 때 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네. 그리고 감염이 됐을 때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체온을 높이려고 하냐면 우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활동성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방어 작용으로 체온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면 면역력이 좋아지는 게 운동하면 몸의 체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잘 자라지 못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밑에 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랑 그 다음에 C랑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랑 체온이랑 같죠? 그러니까 덥다 또는 춥다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 자체가 높아져가지고 체온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춥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온 자극에 대한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D를 보게 되면 해열제를 투여하는 등 설정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설정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덥다라고 인식을 하고 고온 자극에 대한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상하부에 직접 온도 자극을 가해주는 거예요. 생각하면 직접 꽂아가지고 이제 고온을 준다거나 저온 자극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상하부에 직접 고온 자극을 주게 되면 마찬가지 덥다라고 인식을 해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상하부에 직접 저온 자극을 받게 되면 춥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우리가 진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혈장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진도가 매우 느려요. 지금 다른 반에 몇몇 개 지금 절반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정신 차리고 이제 혈장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투압을 일단 가볍게 설명을 하면 일단 삼투 현상이 뭐예요? 삼투 현상. 물이 통과하는 물이 세포 막과 물의 농도. 오, 그래. 뭐 다 나왔어. 자, 일단 확산이 뭐지? 그치.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하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농도를 이제 전환해보자.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물이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농도가 낮다는 얘기는 물이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겠지. 물도 물질이지.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확산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따로 떼서 불러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이런 삼투인데 이제 삼투압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반투과성 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고농도, 여기가 저농도라서 물은 여기가 많고 여긴 물이 적습니다. 여기 사이에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물질만 통과시킬 수 있는 막이 있어요. 알겠죠? 알겠니? 자, 그랬을 때 삼투압은 무엇이냐면 자,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겠죠? 그때 이 막이 받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그냥 이제 가볍게 들어주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단원에서 삼투압이 높다. 이거는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용질의 농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짜다. 삼투압이 높다. 나의 혈액이 짜다. 혈장 삼투압이 높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짠 게 삼투압이 높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싱거우면 삼투압이 낮은 거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혈장 삼투압 조절, 우리 몸에서 삼투압 조절에 대한 용어가 나올 때 내 몸이 짜다. 그럼 삼투압이 높다. 내 몸이 싱겁다. 삼투압이 낮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용질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고 그래서 물의 양이랑 용질의 양이 여기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삼투압이 낮다라는 뜻은 용질의 농도가 낮다라는 뜻이고 물의 양분의 용질의 양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혈장 삼투압이랑 그 다음에 오줌 삼투압 이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자, 혈장이 뭐예요? 혈장? 혈액에 원심분리 시키면 밑에 혈구가 그치 가라앉고 그치 혈액을 원심분리 시키면은 밑에 혈구가 가라앉고 위에 물 성분이 뜨죠? 이런 것들 혈장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액체 성분을 그냥 혈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장 삼투압은 무엇이냐면 혈액에 있는 무기염류 농도에 비례합니다. 그냥 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거나 낮으면은 세포의 부피가 변하고 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장 삼투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혈장 삼투압이 높다, 혈장 삼투압이 낮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혈장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짜다는 얘기고 혈장 삼투압이 낮다는 얘기는 싱겁다는 얘기인데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에는 주로 혈장 속에 있는 무기염류의 농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나트륨 이온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다음 혈장 삼투압이 낮다라는 뜻은 혈장 속 혈액 속에 있는 무기염류의 농도가 낮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나트륨의 농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런 혈장 삼투압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주냐? 결국엔 물이랑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의 농도를 조절해주면 되겠죠. 네. 그렇지? 그래서 물을 통한 조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을 통한 조절이 있어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혈장 삼투압 조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콩팥에서 물과 무기염류, 대표적으로 나트륨의 재흡수량을 조절하면서 혈장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오줌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이 과정을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니? 네, 저기 오, 작년에 봤어? 사구체. 오, 사구체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우리 심장에 있는 구조인데 콩팥 동맥 들어봤던 거 기억나니? 그다음 얘는 혈관이에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녹색은 모여가지고 오줌관이 돼가지고 얘를 따라서 쭉 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오줌으로 배출이 되는 관이에요. 여기까지 됐지? 네. 자, 이 두 개의 관이 있는데 자, 이렇게 콩팥 동맥에서 혈액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구체는 무엇이냐면
실사 공 모양.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실처럼 막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공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사구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과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과가 뭐예요? 여과 이제 걸러지는 거지. 왜냐하면 이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와 세포 사이가 미세하게 틈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틈으로 여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알겠니? 자, 그래서 여과가 되는 물질이 있겠죠? 맞니? 여과가 되는 물질을 담는 곳을 보먼 주머니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과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그래서 물은 모세혈관 세포벽을 통과해가지고 여과가 돼서 보먼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서 오줌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여과가 되는 양을 물의 여과량이라고 해요.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혈관이랑 이 오줌관이랑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죠? 오줌으로 되는 관이랑.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 여과가 되는 물질 중에서는 포도당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힘들게 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흡수를 한 거잖아. 얘가 오줌으로 빠져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필요한 물질을 또 재흡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자, 물도 필요한 만큼 재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물의 재흡수량이 있어요. 우리 콩팥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뭐였지? 그렇지, 항이뇨 호르몬, 다른 말로 ADH, 다른 말로 바소프레신.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외워둬야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결국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서 오줌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럼 보자. 물이 여과가 돼서 빠져나갔어. 그 다음에 재흡수가 됐죠? 그럼 나머지가 뭘로 나가? 오줌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물이 여과된 거에서 물의 재흡수량을 빼주게 되면 물의 배설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물의 재흡수가 많아져. 그러면 우리 혈액 속에 물의 양이 증가하겠지. 그럼 혈액이 싱거워져, 짜져. 싱거워지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집니다. 그러면 물의 재흡수가 많아. 그럼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은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겠지. 그럼 오줌이 짜져, 싱거워져. 그죠? 상상하면 안 돼요. 내가 맛반 상상하지 말고 이제 오줌이 짜지니까 오줌 삼투압이 증가해요, 낮아져요?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물의 재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혈장 삼투압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물이 잘 안 들어요. 증가해요. 그러면 증가. 물이 좀 짜지겠지. 물이 짜진대. 혈액이 좀 짜지겠지. 그럼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겠지. 물의 재흡수가 잘 안 돼. 그럼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겠지. 그럼 오줌이 짜져, 싱거워져. 싱거워지니까 오줌 삼투압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알겠나요? 얘들아, 미안하다. 삼투압까지만 하자. 알겠지?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도 다른 반이랑 진도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럼 오줌 삼투압 개념이 나왔는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줌에 있는 무기염료 농도에 비례하면서 콩팥에서 물과 무기염료의 재흡수량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줌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오줌이 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트륨이 많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오줌 삼투압이 낮다라는 뜻은 오줌이 싱겁다. 그래서 물이 많거나 나트륨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짜다, 싱겁다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다 설명했는데 체내 삼투압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내 삼투압 조절은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물의 재흡수를 통한 조절이 있고, 또 하나는 뒤에서 배우게 될 나트륨의 재흡수를 통한 조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만 할 거야. 여기만. 알겠지? 여기만 할 거예요. 자, 물의 재흡수를 통한 조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 분비가 너무 많이 나거나 혹은 짠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해가지고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어요. 즉, 내 혈액이 짜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누가 인지를 해요? 그치. 간내 시상하부가 인지를 합니다. 그럼 내 혈액이 짜졌어. 그러면 오줌으로 물을 많이 빼내야 돼, 안 돼야 돼? 안 내야 돼요. 안 해야겠지. 그러면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야 돼, 억제해야 돼? 물의 재흡수를? 촉진. 내 혈액이 짜. 그러니까 물을 많이 재흡수를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ADH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면은 간내 시상하부시 인지를 하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인 호르몬인 ADH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물이 많이 혈액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시상하부에서 또 갈증도 유발해가지고 순수한 물,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게 해요. 그럼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게 돼서 정상 범위의 혈장 삼투압을 갖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량이 증가했어. 그럼 오줌량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니까 오줌이 짜져, 싱거워져? 맞아요. 짜지니까 오줌 삼투압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 반대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을 너무 많이 섭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혈액이 싱거워질까 짜질까? 싱거워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내의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감소한 것을 간내의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의 제흡수를 촉진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니까 내어수체 후엽에서 ADH 분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정상 범위의 혈장 삼투압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량이 감소하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져, 적어져? 물의 제흡수량이 감소해. 그러면 적어지게 되겠지. 잠깐 나 헷갈려. 다시 정리하면 ADH의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물의 제흡수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오줌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오줌량이 증가합니다. 오줌 속에 물의 양이 증가하니까 오줌이 짜져 싱거워져. 싱거워지니까 오줌의 삼투압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내용이 밑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혈장 삼투압이 정상보다 높을 때는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혈장 삼투압의 변화를 감지해가지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의 분비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물의 제흡술 증가가 되니까 혈액 내 물의 양이 증가해가지고 혈장 삼투압이 감소가 되면서 봐봐, 혈액 속에 물의 양이 증가해. 혈액량이 증가하지. 그럼 혈관 벽에 받는 압력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해요. 증가하니까 혈압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짠 거 너무 많이 먹으면 고혈압 걸립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줌 내 물의 양이 감소하니까 오줌 삼투압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정상보다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 간내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하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분비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가 감소하니까 혈액 내 물량이 감소돼가지고 혈장 삼투압이 증가가 되게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오줌 내 물의 양이 증가해, 감소해요? 증가하니까 오줌이 짜져, 싱거워지니까 오줌 삼투압은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고생했어요.